대만의 한 항공사 사무실. 오늘 대만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대만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 대만인 동료는 다가가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바로 그녀가 한국 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만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지사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더 큰 후회를 했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살고 있는 왕탕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믿곤 하는데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변인들과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맹신하여 그 나라가 가진 좋은 점을 지나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항공서비스학과를 나온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국제 비행에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은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이런 말하긴 부끄럽지만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는 흔히 말하는 대만의 3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로 대만에서도 손꼽힐 만큼 근무 환경과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으니까요. 물론 대형 항공사에 바로 취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저에게 힘든 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실습과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이 때문에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만 해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곤 했네요. 고객님들의 기내식 주문도 쩔쩔매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뜨거운 커피를 요청한 고객님께 컵에 커피를 따르고 드리는데 몸을 돌리면서 캐리어에 부딪히는 바람에 커피를 그만 옆자리 손님에게 쏟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그땐 정말 아찔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고객님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직업이라 항공사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니까요. 고객님에게 실수를 했을 때만 해도 승무원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선배자분께서는 자책하는 저를 다독여 주셨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국내선 비행은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느 날 저희 선배께서는 이번에 항공사 내에서 국제선 파티의 지원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번에 국제선으로 갈아타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렘 아니겠어요? 선배님의 제안을 들은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제 국내선을 넘어 국제선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지 뭐예요. 저는 회사의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이번 국제선 승무원은 아시아 쪽을 모집하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 우리 항공사가 거점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원하면 숙소와 차량, 제공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중국인 동료는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나라가 큰 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는 선배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국제 비행을 통한 여행의 설렘도 좋지만 우리는 승무원이란 직업적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비행이 끝난 후 휴무가 주어지는데 3박 4일을 다녀오면 도착한 날을 제외한 이틀은 무조건 쉬게 되는데 이걸 데이오프라고 합니다. 한 달에 데이오프가 8일에서 9일 정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숙박하는 일이 4일 이상은 된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스탠바이를 생각하면 공항 근처의 시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탠바이는 비행을 하기로 했던 승무원이 갑작스러운 일로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오프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비행을 해야 했기에 공항에서 먼 곳에 숙소를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선배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 비행하면서
과연 어떤 근무지에서 승무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배는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라고 했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인천공항이 될 테니 인천공항을 한번 알아보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회사 내 직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제선 메뉴에 들어가 인천공항에 대해 찾아보았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국제선에 3년 이상 근무한 칭웨이의 글을 몇 번이고 읽었지. 뭡니까? 그녀의 인천국제공항 이야기는 너무 세세하게 적어놓아서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의 글에는 인천공항의 위상부터 적어놓았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인데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귀족의 공항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의 품질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스카이트랙스와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항공 승객 권리 단체인 에어헬프는 매년 세계 공항을 선정하는데 거기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인명사고 한 번 난 적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으로 고심할 때 인천공항은 코로나19 방역 우수 공항상과 최고 보안공항상까지 받은 곳이다. 하나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1,700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 5점 만점에 4.9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 저는 칭웨이의 게시글을 보자마자 국제선 지원은 무조건 한국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선 직원들도 한층 업된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선 비행팀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니 첫 비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선은 3년 탔지만 국제선은 인턴이기 때문에 너무 떨렸고 처음 국내선 비행했을 때 커피를 쏟았던 기억 등이 되살아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탑승하는 승객들은 어떨까도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애틀란타 공항에서 한국행 국제선 첫 비행을 시작했고 16시간에 걸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첫 방문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고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공항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공항에서 줄 서면서부터 반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 온 줄 알았습니다. 해외 어떤 공항에도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딘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진짜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봇 앞에는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죠. 제가 또 놀란 서비스는 바로 웹툰과 무료 샤워실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일찍 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공항에서 대기하는데 그때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대기하는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바로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환승 고객한테는 샤워실도 무료라는 사실까지 듣고 정말 한국은 부자 나라구나 생각했습니다. 음악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똑똑한 부자 나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항 내 세탁소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세탁소가 있을 수 있지? 누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정말 좋습니다. 세탁소에는 드라이 클리닝과 수선, 다림질, 운동화 세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차 한국에 온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는 무척이나 편리할 것 같았어요. 세탁소 옆에는 코트룸이 있어 외투도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물론 저처럼 직업으로 이곳을 다니는 사람을 위해 항공사별 코트룸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아 중국에 있는 선배에게 SNS로 하나하나 일러바쳤어요. 선배는 보고도 못 믿겠다고 진짜 무료인지 직접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비행 온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익숙한 듯 귀족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저는 막 도시의 상경한 촌다처럼 눈이 휙휙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충격적인 서비스 시설은 물론이고 기본 시설은 두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그 나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공항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던지 하얀 타일은 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동료가 말해주길 여기 인천공항에서는 편의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색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한국문화 거리는 물론 한국문화박물관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짧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매월 새로운 공연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즐거울 일이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해준 손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준 한국의 인천공항도 너무 감사합니다. 3세판이다. 좋아 대신 지면 언니가 내 영상 편집 도와주는 거다. 너나 한 달 동안 심부름 실컷 할 준비하세요. 여기 아르헨티나에 한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조그만 싸움이 나는데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언니와 동생, 결국 자매는 한국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진위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과연 그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메리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겨울 처음으로 자매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남들이 좋으면 사이가 정말 좋은 자매라고 착각할 일이지만 사실 저희는 싸움으로 번져 여행을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와 동생 브레타가 싸우게 된 것은 바로 한국 드라마가 원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K-팝과 드라마에 미쳐 살았던 여동생은 정말 웬만한 아이돌들을 다 외우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버지의 일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온 한국 친구를 데려온 적 있었는데 정말 웃긴 대화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인데 정말 몰라 응. 진짜 몰라 나는 유명한 남자 아이돌 몇 그룹밖에 몰라서 방탄소년단 세븐틴이 정도. 그런 배우는 어때? 이 사진 속 배우 누군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나 배우도 유명한 사람들 빼고는 잘 몰라. 이렇게 한국인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아르헨티나인 제 동생이 오히려 한국 아이돌들이나 드라마 배우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한국 문화를 깊게 좋아하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생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해가요. 저도 동생이 보는 한국 드라마를 같이 봐보니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서양에는 없는 정서가 있달까요?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드라마 안에서만 등장인물들이 동물의 왕국 마냥이 사람 저 사람 돌려 사귀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남녀 간의 로맨틱한 정서를 중시해서인지 드라마 내내 한 사람과의 연애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더군요. 한국 드라마는 가족애와 순정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의 점이 세계 다른 나라의 여성들을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점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비현실적이거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장면들도 종종 나오곤 했는데요. 뭔가 실생활에서 아직 적용되기 힘든 기술을 적용한 장면이 나온다던가 혹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저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다면 전부 다 한국에 가서 살지 왜 다른 나라 살겠냐면서 코웃음을 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곤 했죠. 그러나 동생은 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저렇다니깐 유튜버들이 한국 가는 영상 보면 저런 장면이 나와 유튜버들은 돈 벌어야 하니까. 과장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는 거야 일상이 아니라니깐. 동생과 저는 이후에도 이 문제로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서로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투덜거렸죠.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되는 짧은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입대를 이용해서 한국에 갔다 오자는 것이었죠. 원래의 기간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정신이 없지만 저와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기말고사 기간이 빠른 편이라 저희는 편하게 쉴 수 있었죠. 저는 코웃음 치면서 동생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동생이 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을 내기에 대가로 걸었고 동생은 자기 영상 편집을 한 달 동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유튜브랑 트위터에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들의 직캠 영상을 편집하는 계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동생은 아주 그 일에 열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동생은 겨울방학을 맞자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인천공항의 크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이 크다는 건 드라마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어디를 둘러봐도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냈으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살면서 저런 장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게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카타르의 하마드 국제공항은 얼마나 멋진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타르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나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라 터키 같은 중진국들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려면 실제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버스 정류장을 갔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버스 정류장을 가냐고요? 바로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동생의 말대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따뜻한 온열의자가 있는지 내기하기 위해서였죠. 저희는 강남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무 버스 정류장이나 보이는 곳으로 가 온열의자가 진짜 있는지 확인했어요. 동생은 일반적인 정거장에도 온열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큰 정류장에만 온열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CNN 기사를 보니까 한국도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서 여름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는 쾌적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몇 군데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큰 스마트 쉘터 정류장이 아닌 일반적인 정류장으로 한 거죠. 그래야 진짜 일반 시민들이 자주 쓴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자에 앉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딱딱해 보였던 의자에서 정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말하면서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작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보는 인정할 수 없다. 다른 곳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다른 정류장에도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동생하고 내기를 했을 때 3세판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한강공원에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야외에서도 배달을 해주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저희는 돗자리를 대여해서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참 편리한 게 공원에서 돗자리도 대여해주고 테이블도 대여해주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보고 이것도 내 말대로 배달시켜 먹는 거 맞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게 배달인지 포장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큰 소리를 치며 증명해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공원에 오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배달시키는 법을 찾겠다고 휴대폰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10분째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하나씩 치킨이나 피자가 포장된 것을 들고 오더라고요. 배달이면 기사가 오지 저렇게 들고 올 리가 있나요? 저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것 봐라. 한국 사람들도 포장해 오는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사람들이 오는 방향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화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동생이 데리고 간 곳에는 여러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거나 혹은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여기가 배달조냐? 여기서 배달된 음식을 받는 거야.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배달점 근처에서 오토바이가 서더니 사람들이 배달한 음식을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달한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거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가져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이번에도 자기가 이겼다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 번째 내기까지 져버린 저는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존에서 동생과 함께 받은 치킨을 먹었지만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다는 불안한 생각에 그 맛 좋은 치킨을 먹는데도 마냥 행복하기보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돌 영상 편집이라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하는 것만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한 달 동안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다니는 학과가 영상 미디어 쪽이다 보니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결국 저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야, 서울 말고 딴 데도 가보자. 여기만 이렇게 발달한 도시인지 어떻게 알아? 원래 수도는 그 나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심지어 유목민들이 사는 몽골도 울란바토르 같은 수도를 가면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해 있으니까요. 동생은 그러면 대구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방탄소년단의 비를 좋아해서 그의 고향을 꼭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제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날 동생과 야간 기차를 타고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바깥에 나가보니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떠들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나라 중 치안이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워낙 가게들이 일찍 닫으니 여자인 저는 웬만해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밤에도 편의점이나 몇몇 식당 등이 아직 열려 있어 무척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10분 정도 걸어 대구역 근처에 있는 PC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발 이번만큼은 동생이 아닌 제가 이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와 동생은 PC방에 무작위로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우리 둘이 일부러 떨어져 앉은 이유는 바로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한국 드라마에서 PC방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보면 고사양이 필요한 게임들도 어렵지 않게 돌리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드라마니까 사양 좋은 컴퓨터를 일부러 사용한 거라고 주장했고 동생은 한국은 PC방에 몇십 대의 고사양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 누가 그 돈을 써서 몇십 대씩 설치하냐고 코웃음을 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컴퓨터 사양을 확인해보니 동생이나 저나 둘 다 그래픽 카드나 CPU가 상당히 고사양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앉은 컴퓨터만 그럴 거야.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다른 컴퓨터 도이 정도 사양을 갖췄냐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이 PC방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사양이 같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은 컴퓨터들이 몇십 대씩 있는 게 실화라니. 서양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가도 그다지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없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간신히 인터넷 서핑만 가능한 곳도 있고 예전엔 뉴질랜드의 인터넷 카페에 갔을 때는 심지어 펜티엄 D를 CPU로 돌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간신히 문서 작성이나 웹서핑이나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고사양 컴퓨터를 일시간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PC방에서 라면이나 볶음밥 같은 음식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고사양 컴퓨터의 음식이랑 음료도 다양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편리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국 동생한테 3세판을 모두 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동생의 영상 편집을 도우며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편집을 했죠. 영상 편집을 하는 시간은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내기를 하라고 하면 또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에게는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여름휴가 때 다시 한국에서 한 달 살이를 해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름휴가가 평균적으로 4주 정도 되니 한 달 살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테니 제 사연을 읽는 분들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노을지는 한강에서 폴란드 여성들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를 지르며 마구 달려나가는 여성을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여성들은 한국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의 탁구 선수 레티안입니다.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탁구 훈련을 하는 아마추어 탁구 선수입니다. 저는 항상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성공적인 시즌을 마치고 포상 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었을 때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여행지가 한국으로 발표되자 솔직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은근히 기대했었거든요. 한국은 물론 잘 모르는 나라이지만 탁구나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감정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도쿄의 네온사인이나 미국의 넓게 뻗은 도로를 상상했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계속됐어요. 어차피 새로운 곳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었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로 북적이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골목을 상상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여정과 비좁은 기내 공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허리가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비행 시간이 길어져서 대회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정말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짰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아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때 현지 관계자가 죄송하다고 씻고 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후진국 사람이래도 그렇지. 어떻게 숙소에서 씻는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씻으라고 할 수 있냐고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자가 전달을 잘못했다고 인천공항에 샤워 시설이 있으니 거기서 씻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호텔이랑 붙어 있는 샤워 시설이라 편할 거라고 하면서요. 호텔이랑 붙어 있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너무 찝찝하니까 가보자 하면서 동료들이랑 샤워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공항에는 노숙자도 하나 없고 어느 하나 지저분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나 넓은지 계속 가는데도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심지어 공항 내에서 차를 타고 움직이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공항을 안내하는 로봇도 있었고요. 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었고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의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샤워실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공항에 샤워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물결이 저를 덮쳤어요. 시설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으며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각 샤워실은 개인실이었으며 공항이 아닌 고급 호텔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건과 세면도구, 헤어드라이어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샤워실에 들어서자 여행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을 안 왔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샤워시설은 평소 여행에서 부담스러웠던 샤워를 호화로운 휴식의 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행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아니라 여행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잡한 해외여행에서 흔히 느낄 수 없는 가치와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상쾌한 샤워의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편안함에 대한 집중이 여행의 가장 평범한 부분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시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했고 한국 방문에 대한 놀라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스포츠 시설을 방문한 노련한 탁구 선수로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탁구 경기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감탄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엄청난 규모와 현대적 시설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넓은 경기장에는 최첨단 탁구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조명은 선수와 관중 모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각 테이블은 넉넉한 간격을 두고 있어 충분한 이동 공간과 편안한 경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기장 곳곳에 정수기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려 깊고 편리하게 배치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탁구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쉽고 편리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경기 중 물을 마시려면 비싼 생수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탁구 경기장에서는 테이블마다 몇 걸음만 가면 정수기가 여러 대 있어서 놀랐습니다. 물은 상쾌할 정도로 차가웠고 격렬한 경기 중 메마른 목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며 시설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에서 스포츠 시설의 설계와 관리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은 벌써 올림픽을 몇 번이나 개최할 정도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심지어 탁구 복식으로서는 금메달을 한두 번 딴 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이 시설이 모두 아마추어 탁구인들을 위해서 만든 대회라는 점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스포츠 시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비의 품질이나 경기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와 방문객의 총체적인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중국은 탁구 종주국인데도 여러 번 대회를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하고 왔던 동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탁구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택가에 자리한 한국의 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숙박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마주한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로 향하는 길의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문 앞에 수많은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특이한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집에서는 소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거의 도난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왜 주민들이 택배를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에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지나가는 이웃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는 실제로 주민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달된 택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상자들이 보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복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웃으며 그거 가져가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가져가서 뭐 하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남의 거 가져가면 바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폴란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핸드폰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다음 날 이 택배 시스템을 저도 이용해 볼 일이 생겼는데요. 대회 관계자분이 아침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물, 간식 같은 것들을 아침에 챙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있을 거니까. 그냥 문 앞에 있는 것들을 들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 맞다 수건을 빠뜨렸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건 정도는 저희도 탁구 선수라서 들고 다니니까 그건 저희가 챙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대회 준비하는데 그 정도도 안 주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했더니 지금 시켜도 내일 문 앞에 있을 거니까.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물이며 과자며 의심했었던 수건까지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신뢰 수준과 공동체 보안 의식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 재산에 대한 집단적 존중과 함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식이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한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인 택배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신뢰와 존중, 공동체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건지 놀랍고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더욱 놀라운 점은 탁구협회가 협찬을 받았다면서 스마트 기기를 모든 선수단원에게 무료로 주신 점이었어요. 저희는 수상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기를 막 주셔도 되는 건지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 기기가 좋다고 들어서 가지고 싶었지 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한국 분들은 이런 시계를 많이 차고 계시더라고요. 시계를 차니까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뿐만이 아니라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지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운동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다른 대도시의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번잡함과 혼잡한 승강장 제가 길을 헤맬 것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만난 서울 지하철은 저에게 깊은 인상과 즐거운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역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질서와 정돈된 느낌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하철 그림 소리와 같이 직관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전체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이었습니다. 열차는 한국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정시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번잡한 바깥 도시에서 벗어난 기분 좋은 안식처였습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예의와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다른 승객이 내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열차에 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새치기 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제 택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카드를 찍어야 반드시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2위 돌아다니면서 무임승차를 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료된 또 다른 측면은 기술의 통합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앱과 디지털 지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고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게 정말 쉬웠어요. 이 정도의 연결성과 기술 통합은 다른 곳의 대중교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열차가 여의도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바깥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가끔씩 지상으로 드러나면서 숨막히면서도 흥미로운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의도로 가는 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한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더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대해 감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서울 지하철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 여행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의도의 번화가로 나가면서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리함, 청결함, 현대성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경험이었으며 한국 방문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해서는 한강에서 음식을 즐겼어요. 옆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제가 한국을 이렇게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돗자리도 준비를 해오지 못했는데 이미 역 앞에서부터 돗자리부터 해서 삼겹살, 치킨 모든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주소도 없는 저희에게 음식을 배달시켜줬어요. 배달을 받으려고 서툰 한국말로 여기에요. 저 맞아요를 외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외치니까 한국 분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이 순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 남의 음식을 가져갈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 모든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저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해준 한국에 너무 감사하면서 반드시 돈을 모아서 온전히 한국에서만 한 달 살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들 중에서는 꼭 한국을 경험시켜줘야 한다면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 간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한국을 즐기려면 일주일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운 도시인데요. 다음에 다시 오면 온갖 것들을 다 해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오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여러 패션 용품과 미남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혼전 순결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지켜오던 미모의 패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녀는 촬영 도중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촬영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치며 감독과 말다툼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예니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사연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인 남친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인 가톨릭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뿌리 깊은 가톨릭 집안이었거든요.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말은 해야겠어서 양해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혼전 순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제 몸을 제 자유대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괜히 오히려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를 막 만나고 다니는 해픈 여자도 아니었죠. 남녀공학이지만 그렇다고 남녀가 같은 기숙사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백하던 남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당시 또래 남자 아이들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죠. 다들 빼빼 마르고 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것으로 제 욕구를 충족했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사실 저희 학교는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전자사전에 한국 드라마를 다운받아온 것이었죠. 한국 분들도 전자사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여간 그 친구는 친한 친구들에게만 알려주고 일정 돈을 받은 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게 전자사전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콤한 키스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멋진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상상을 했죠. 그렇게 저는 상상으로 수십 번의 연애를 하며 중학생, 고등학생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지요. 허나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변한 것은 없었죠. 이탈리아 남자애들은 뭔가 남자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왜소하고 별로예요. 그러다 제 대학 친구들이 해외 워킹 홀리데이를 추천해줘서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력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의외로 한국어가 문법으로 들어가니 꽤 어려웠어요. 참 신기하게도 문법을 확립하니 한국어만큼 말하기 쉬운 언어가 없었죠. 다행히 자격증을 따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제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가 모델 촬영을 하면서 자주 협업하시던 촬영 감독이 있었죠. 일을 하면서 그만큼 프로페셔널한 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제 외모와 몸매만 믿고 촬영 감독님들한테 버릇없게 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촬영 감독님들은 저희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 촬영 감독님은 달랐죠. 제가 버릇없게 굴자마자 저를 따로 불러 아주 호통을 치신 적이 있었어요. 호통을 듣는데 기분이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새겨들어야 할 진작에 들었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고 촬영 감독 보고 움직이라는 거야. 지금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는 거야.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야 촬영 감독도 최대한 아름다운 장면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셨죠. 저한테 이렇게 대한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굽히던 남자뿐이었는데 뭔가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촬영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분에게 사진을 찍히고 싶었죠. 그래서 매니저분한테도 최대한 이분을 촬영 감독으로 섭외해 달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통도 많이 듣게 되었지만 사실 그분에게 호통 맞는 게 기분이 좋을 때가 더 많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분에게 데이트 신청과 식사를 같이 해도 되겠냐는 부탁을 드렸죠. 예상대로 촬영 감독님은 몇 번 거절하셨어요. 제가 보기 싫은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일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혹시나 데이트를 하고 나서 저를 싫어하게 되셔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그분을 짝사랑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촬영 감독님도 빙그레 웃으시며 저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데이트를 몇 번 하고 나니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예전에 럭비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체격도 정말 좋으시고 운동부와 군대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눈치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남자다운 매너도 모두 갖추고 계셨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여자가 먼저 내려갈 때는 남자가 먼저 식사 메뉴판도 제가 먼저 볼 수 있도록 돌려준다던가 자리도 창가가 보이는 자리에 제가 앉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물론 요즘은 남녀 평등한 시대라지만 사실 이런 티나지 않는 작고 세심한 배려가 이분에 대한 많은 걸 알려줬죠. 그렇게 저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제 처음도 그에게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어 서울의 많은 명소와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경복궁도 가보고 남산타워도 가보고 신촌과 홍대, 이태원까지 모두 갔죠. 자주 놀러 다니다 보니 사랑을 나누는 일도 많았고 살도 좀 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남자친구는 기분이 그렇지 누가 봐도 저는 날씬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모델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사단이 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이후 뭔가 기운이 허한 때가 많아졌긴 했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야외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 있지 못하고 결국 풀썩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나서 눈을 뜨니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팔에는 영양수액이 꽂혀 있었는데 약간 입에서 피맛이 나는 게 코피도 좀 흘렸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축하를 드려야겠네요. 임신하셨습니다. 저는 뭔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희는 할 때마다 피임을 꼬박꼬박 했거든요. 남자친구도 깜짝 놀란 얼굴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죠. 피임법은 거의 확실하게 임신을 막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아주 희박한 확률을 뚫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제 옆에 저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저를 책임지겠다 말해주고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전혀 미안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나조차도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죠. 다만 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완전 조신하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줄 아시거든요. 하여간 저희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죠. 피팅 모델 일을 그만두고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며 남자친구 집에 함께 살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닥 노력할 일도 없었던 것이 남자친구가 완전히 저를 위해 생활 패턴까지 바꿔주었기에 그닥 힘들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포기하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의 남자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의 사랑 덕분에 아이를 더욱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으로 그와 저의 사랑의 결실을 보면서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 결국 제 자랑이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부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